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랑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28강은 우리가 27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할 차례인데요. 사실 끝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주제인데, 자,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도시체계와 그리고 스케일을 더 넓혀서 세계 도시체계까지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도시체계를요, 먼저 첫 번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도시체계라는 단어 자체부터 조금 개념을 잡아드리면요, 이 도시체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학교를 다니는데 가장 최고의 계층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죠. 그 다음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들, 그 다음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또 시스템, 계층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도.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부터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의 도시들, 그리고 촌락까지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호작용이 없으면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는 도시들, 기능 보유하고 있는 기능 수가 적은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대도시가 될 거고요. 기능이 적은 곳이 중소도시가 되겠죠. 소도시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 도시체계는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 포인트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도시체계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대부분 이제 인구 규모를 가지고 그 도시의 계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 도형 표현들로서 인구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파란 색깔, 지금 그 큰 동그라미가 된 곳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도시들인데, 지금 보시면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특징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우리나라 도시체계의 특징을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도시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요. 격차가 되게 커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체계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주도시화 현상. 이거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작년에 평가원에서도 질문을 했고요. 종주도시화는 아주 잘 나오는 개념인데, 자, 종주도시화가 뭐냐? 1위 도시의 인구수가 있죠. 수위도시라고도 해요. 가장 머리 숫자,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도시. 1위 도시의 인구수가 2위 도시의 인구수에 곱하기 2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1위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거의 1000만이에요. 1000만. 970만인데 1000만이라고 치고요. 2위 도시가 부산인데 한 350만 정도예요. 곱하기 2를 해도 700만이죠. 1000만에 못 미치죠. 우리나라는 거의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주도시화 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체계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10대 도시들을 보면 새롭게 진입한 10위권 안쪽의 도시들 중에서 이러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도시 주변에서 성장한 위성도시 와 같은 것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수도권에 보니까 동그라미 규모가 큰 지역들이 보이죠. 그래서 대도시의 교외화 같은 현상 때문에 위성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업 발달, 산업화 발달로 인해서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또 성장이 두드러졌죠. 그래서 수도권 공업지역이라든지 남동 연안에 위치한 이런 울산, 특히 대표적인 광역시로서 울산, 창원 이런 지역도 다 공업 발달과 더불어서 성장한 도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체계 특징 몇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뉴탐스런 자료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일단 이 자료에서 첫 번째 눈에 우리가
딱 들어오는 거는 서울과 부산의 인구 규모의 차이입니다. 지금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는 쭉 무슨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인구 규모의 양적으로는 차이가 더 커졌죠. 그리고 1980년에 보니까 1960년에는 10위권 안에 들지 않았던 도시 중에 눈에 띄는 곳이 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울산은 우리나라 제1의 종합공업도시로서 산업도시로서 아주 폭발적인 인구 성장과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이룬 곳이죠. 그래서 가장 늦게 승격된 광역시긴 하지만 1인당 GRDP로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자, 산업도시로서 성장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 현재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곳이 뭐냐면 이 10위권 도시 안에서 수도권에 해당하는 도시가 1960년에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도시가 4개나 있죠. 서울, 인천, 경기 이거를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원과 성남이 보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서울의 교외화, 인구 분산 정책 혹은 도시, 대도시권의 확장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서 지금 규모가 아주 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도시체계 특성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자료로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분석해봐도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떠한 주제를 던져줘요. 그 주제를 탐구하기에 적절한 예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그 주제 중에 가장 빈출된 주제가 바로 이 도시체계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체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절한 사례는 혹은 어떤 그림을 줘요. 이런 그림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기에 적절한 사례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죠. 그러면 이 그림이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버스 운행에 의해서 연결된 유선도 같은 지금 통계 지도가 있고요. 굵기가 굵을수록 혹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화살표가 많이 뻗어갈수록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시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시체계를 알 수 있는 사례는 그야말로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례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간의 정보라든지 인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이 발달하는 교통의 이동 이런 거와 관련된 사례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사례가 뭐냐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버스 운행 횟수 혹은 배차 간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하고 부산은요, 우린 지금 남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KTX 배차 간격이라든지 저기 고속터미널에 가서 버스 배차 간격을 보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KTX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씩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지역의 배차 간격이 더 띄엄띄엄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서울하고 광주보다요. 서울하고 부산의 배차 간격이 훨씬 짧아요. 서울하고 부산은 거리상으로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배차 간격을 보면 부산하고의 배차 간격이 짧아요. 그만큼 서울과 더 상호작용이 활발한 곳이 어디다? 부산이다. 부산의 인구가 광주 인구보다 더 어떻다? 많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도시체계를 알 수 있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전송량.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로 메일이 많이 이렇게 발송과 수신과 발신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많이 나오는 예가 택배 회사의 발송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량, 이런 것들도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도시체계를 알 수 있는 예로서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 도시체계와 도시체계를 알 수 있는 예들을 정리를 했고요. 좀 더 스케일을 넓히면 우리가 세계 도시까지는 설명해낼 수가 있죠. 세계 도시는 그야말로 세계화를 통해서 또 다른 계층, 정말 최고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도시를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보시면 지금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역이 뉴욕, 도쿄,
런던, 파리가 있고요. 우리 서울은 지금 그 아래 단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 도시의 영향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 상호작용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뉴욕의 증시의 주가가 그 다음날 우리나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만큼 이 세 개 도시는 그야말로 어떤 범위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계 범위. 그래서 이런 세 개 도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계층의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와 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세계 도시가 어떤 의미인지만 대략적으로 알면 되고 한국지리예산이 세계 도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살펴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번 하면서 복습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130쪽에서 앞에서 우리 27강에서 가장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전통 촌락의 입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양한 사례가 나왔는데 다양한 유형이 나왔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건 바로 어떠한 입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냐면 뒤에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강이 흐르죠. 배산, 임수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형태상으로는 집촌의 형태도 보이고 있죠. 그 다음 나를 보시면요. 지금 촌락이 어디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냐면 해안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는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죠? 여기서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용천대에 발달한 취락입니다. 득수 취락이죠. 그죠? 그 다음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형도 선생님이 아주 잘 나오는 지형도로 했습니다. 선상지는 이 지형도 딱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옆으로 된 부채꼴 모양. 자, 이제 여기가 선정이고요. 근데 선앙에 해당하는 곳은 취락 표시가 없죠. 그런데 선단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나름대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곳도 뭐의 목적으로서 물을 얻기 위해서 모여든 취락입니다. 여기서 용천을 하기 때문에 선정은 바로 계곡물을 얻을 수가 있는 지역이죠. 자, 그 다음 라는요. 이거 딱 보니까 범람원 지형도예요. 범람원 지형도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범람원이 있는데 이 섬뜸은요. 지금 밥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재방이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범람원 지형도는 토지 이용을 가지고 자연재방인지 배후습지인지 구별하라고 했죠. 논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배후습지입니다. 자, 물론 지금 배후습지에도 지금 가옥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현대라서 그렇고요. 전통적인 가옥은요. 우리 범람원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자연재방이죠. 왜? 배수가 양호해요. 모래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토로 된 배후습지보다는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물을 피하기 위해서 피수 조건으로 자연재방에 입지를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풀어보기 이 1번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의 그 기출문제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내용을 찾을 건데요. 자, 각각의 입지 사례, 지금 입지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고요. 그런데 여건 취락에 대한 설명으로서 도로교통과 하천교통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하천교통. 바로 나루터 취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건 취락은 선생님이 말을 갈아타거나 그러한 그 육상교통의 요지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육상교통의 요지, 도로교통의 요지라고만 얘기해야 되고 하천교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앞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기 2번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도시체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도시체계 할 때, 우리나라 도시체계 할 때 첫 번째 지도 그림 보여줬고요. 두 번째 탐스런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통계 자료 보여드렸죠. 이거도 또 다르게 생긴 자료입니다. 인문지리는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다른 자료 형태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문제를 풀고 적응하지 못하면 처음 보는데 어쩌지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다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인구 성장에 따른 도시 순위의 변화, 즉 우리나라 도시 체계에 대한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을 살펴볼 텐데, 자, 세 시기 모두 종주도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주도시화 개념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960년 이후에 계속 종주 도시화가 나타나고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인천은 대구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그래서 원래 대구가 우리나라 3위 도시였거든요. 인구 규모로. 근데 4위로 떨어지고요. 얘가 인천이 3위로 올라섰죠. 왜? 서울의 인구가 가까이 있는 인천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인천의 인구가 늘었는데 대구는 원래 기존에 되게 유명했던 산업이 섬유 산업이었어요. 근데 이 섬유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인구도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한창 산업화의 전성시대죠. 그죠? 한창, 그죠?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그 시절인데 특히 남동연안 지역에서 새롭게 10위 이내로 그 순위가 상승한 광역시, 이거 울산광역시 얘기하는 겁니다. 중화공업 발달의 영향이 컸는데 사실 엄격하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때 성장하긴 했는데 광역시가 된 거는 1997년이에요. 아무튼 울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요. 1960년에 비해 2010년에 인구 규모 순위 10위 이내 도시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죠. 원래 수도권이 해당하는 게 2개밖에 없었는데 4개나 수원하고 성남이 진입을 하면서 늘었습니다. 1960년에 비해 2010년에 인구 규모 순위 10위 이내 도시에서 영남 지방에 위치한 도시가 비중이 감소하였다?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영남. 오랜만에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영남은 어떤 지역을 영남이라고 그러죠? 호남은 전라남북도 지역이고요. 영남은요, 소백산맥 남쪽 지역이라 그래서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시, 부산, 울산, 대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창원까지 들어오면서 오히려 개수는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1번으로 넘어가면 농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촌락이고 블라블라블라 우리나라 농촌, 그 다음에 산지촌, 어촌 기능으로 나눠가지고요. 일단 기능으로 나눠서 그 촌락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넘겨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역에서는 뭐를 묻고 있냐면 마을은 농경지와 배우산지가 만나는 산록면, 산록완사면의 자리를 잡고 있대요. 그래서 뒤에 배우산지를 이용해서 땔감을 얻기가 좋겠죠. 그리고 우물을 파면 금방 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영농 조건, 하천이 만들어낸 농경지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까지 고려한 배산 임수 지형을 얘기한 입지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에 보면 뭐라고 되냐? 그 앞문장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우리나라 배산 임수 지역은 뭔가 국가의 정책, 인위적인 계획이 아니라 저기 살면 좋겠는데 1명, 2명, 1가구, 2가구가 모여가지고 이리저리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안 다루는데요. 산촌 안에, 그러니까 집촌과 산촌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형태에서. 집촌 안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괴촌, 열촌 이런 게 블라블라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상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도 출제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이 괴촌을 많이 힌트를 주고 있죠. 어떻게 발생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다. 그러니까 규칙적이겠어요? 불규칙적이겠어요?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로도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도로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규칙적인 형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불규칙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괴자가 괴상할 때 그 괴자예요. 괴물할 때 괴자. 그래서 이거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산지촌이에요. 산에 사는 산에 형성된 마을인데 작물 생산량이 적어요. 왜? 경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서로 흩어져서 사는 산촌이 형성되고 있다. 선생님이 산지촌은 산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촌은 대부분 반농 반어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암석해안에 입지한 촌락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암석해안은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바다가 있고요. 육지가 있으면
육지 쪽으로 바다 쪽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곳에서 침식 작용을 받아서 이런 암석해안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요, 당연히 바위 덩어리들, 아주 그런 약간 바위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절벽 같은 경관이 나타나죠. 이런 곳에서 당연히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쑥 들어간 이런 곳의 주변에는 이제 하천이 유입되면서 형성된 농경지가 주변에 분포를 할 거고요. 이런 바닷가로 유입되는 하천 주변에 이런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형태가 바로 반농 반어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암석해안에 입지를 하냐 안 하냐의 질문은요, 고지냐 만이냐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런 형태는 만에 입지한 그러한 어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을이 형성되기도 힘들겠죠. 고진 파랑의 침식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죠?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전통적으로 촌락은 생활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왜? 물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생활활동을 하기 위한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서 발달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통 촌락의 입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했으니까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활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특수 조건을 따진다는 건데, 선상지의 선단은 물을 얻기 위해서 형성된 취락의 입지의 사례로 어떻습니까? 괜찮죠? 특수취락의 형태였고요. 그 이유가 여기서 물이 나요. 용천대가 이 선단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 발달하였다. 자,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내 농경지와 우리 집의 결합도,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가 매우 높은 형태의 마을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혹시 앞에서 기억나나요? 가옥과 경지 결합도가 높은 마을의 형태는 집촌이었어요? 산촌이었어요? 산촌이죠, 산촌. 자, 그러면 제주도 가수원의 산촌 어떻습니까? 괜찮죠? 산촌인 것도 맞고요. 산촌의 대표적인 형태로서도 가수원에 형성된 촌락의 예도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 교통이 편리한 곳. 자, 교통이 편리한 곳의 사례로 구릉지의 산기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배산임수 지형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산임수 지형은요,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물론 앞쪽으로는 튀어 있어서 하천이 흐르기는 하지만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통으로 치면은 불편해요. 대표적인 그 배산임수 전통마을로서 여러분 선생님 앞에서 안동 화해마을 보여줬죠? 거기 되게 폐쇄적인 마을이었어요. 왜? 주변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요.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요. 하천이 흐르긴 하지만 그 하천은 교통수단으로 활용했던 하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산임수 지형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적 조건 때문에 형성된 것이죠. 겨울철에 북서풍을 맞고요. 그 주변에 흐르는 하천 주변에 형성된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형성된 게 배산임수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에 형성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의 해안가 용천대가 나오면 오히려 제주도 해안가는요, 뭐예요? 바람이 오든 파랑이 오든 바로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안가에 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용천대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는 그 위험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1년에 3번 정도 와요. 안 오는 해도 있어요. 가끔 오지만 물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자연재해는 뭐 가끔 일어나니까 참을 수 있지만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특수 조건을 형성됐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강원도의 시군별 폐교 현황입니다. 폐교가 되게 많네요. 그죠? 이 기간 동안 30년 동안 400개가 넘는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시도 하나도 없는 도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도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형 조건 자체가 가장 산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 벼농사도 잘 안 되죠. 옛날부터 이런 인구 부양력은 매우 낮았던 곳입니다. 평야가 없으니까 어떤 산업시설을 건설하기도 어렵고요. 도로도 놓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조금 지형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한 편이죠. 물론 이 강원도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에 관광산업으로 떠오르는 지역이긴 하지만 인구는 사실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을 우리가 찾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폐교가 왜 증가했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촌양도 어떻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근데 니은을 보니까 농한기에 농사를 안 짓는, 그죠? 한가한 시절에 노동력 활용을 위한 농공단지 입지. 여러분, 선생님이 농촌에 만든 공장이라 그랬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예요? 취업의 기회가 증가하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겠죠. 거기서 충분히 돈을 벌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정용 연료의 소비 구조의 변화에 따른 폐강 증가. 자, 우리 강원도 남부 지역. 태백이라든지 태백, 정선, 삼척 지역은요. 우리나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옥천지향사라는 고생대 지층이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특히 강원도 남부 지역에 이제 아주 풍부한 무연탄과 석회암이 나오는데 자, 고생대 지층에 전기 때 무슨 지층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조선계가 쌓인 거죠. 바다에서. 그 다음에 육지로 융기됐을 때 쌓인 게 평안계입니다. 이건 바다에서 형성됐어요. 그래서 석회질 성분이 많이 퇴적돼가지고 여기서 무슨 지하자원? 석회암. 여기서는 식물화석이 퇴적돼가지고 무연탄이라는 지하자원을 캘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 가정용 연료가요. 1980년도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석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과거 해상 장면 같은 거 가끔 보면 정말 그 집에서 이제 석탄 아침마다 연탄 갈고 이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해상하는 장면에 탄강에서 살았던 그런 시절 나오는 드라마 가끔 있어요. 석탄에서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석유 보일러를 많이 써요, 가정에서. 그러다가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정말 아파트에는 대부분 천연가스로 가정용 연료가 변화했죠. 그래서 가정용 에너지 소비 구조가 바로 이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석탄은요, 가정에서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폐강이 증가했기 때문에 강원도는 점점 쇠락해 가는 겁니다. 인구가 점점 빠지겠죠. 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폐강이 되면서.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을은요, 아주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족계획 정책, 양육비 증가에 따른 학계 출산율의 감소.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하는데 그야말로 전체에 해당하니까 강원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강원도만 막 폭발적으로 출생률이 많은 지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역, 디귿, 리을 모두 다 답이 되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05번 가볼게요. 강원도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네요. 그죠? 문제. 지도의 가지역과 비교한 나지역인데 아주 수능 유형의 문제입니다. 수능 유형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리 지명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에서 아주 나름 큰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시예요, 시.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성시, 태백시입니다. 그런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뭐냐면 군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단, 가와 나는 시 또는 군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도시고 하나는 촌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가끔 또 사용하는 행정구역의 단위가 뭐냐면 시에서는 동단위를 쓰죠. 군에서는요. 면, 리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인지 촌락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행정구역의 힌트니까요. 이런 것도 잘 봐두세요. 기출문제 보면 이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도시와 촌락 비교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가가 도시고 나는 상대적으로 촌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인구 규모도 작겠죠. 자, 그러면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이니까 우리가 촌락의 특징을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주민 구성이 동질적이다. 주민 직업의 다양성을 물어보는 건데 아주 단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겠죠. 촌락은.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집약적과 조방적은 반대말이에요. 집약적. 자본과 노동력의 투입이 아주 많아요. 토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생산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촌락은요. 도시에 비해서 촌락은요. 상대적으로 투자도 덜하고요. 노동력의 투입도 덜하고요. 겨울이 되면 그냥 놀아요. 굳이 뭐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 지역은 집약적이 아니라 조방적이다라는 단어로 써줘야 됩니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인데요. 기역하고 디귿은 도시의 특징으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계층 변화, 그 중심지 이론에서 나온 문제인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에 대한 설명인데, 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중심지라고 한답니다. 개념 하나 나왔고요. 이러한 것을 제공받는 공간을 배후지라고 한대요. 자, 기역은 중심지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에 대한 개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쭉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최소 요구치 범위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개념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뭐예요, 여러분? 중심지 이론을 글로 쫙 풀어놓은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바로 보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기역이 중심지의 규모예요. 고차 중심지냐 저차 중심지냐를 물어본 거죠. 규모가 큰 거, 고차 중심지는 규모가 작은 저차 중심지보다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다. 맞겠죠,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기능수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을 한번 보세요.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옛날이래. 지난 시간에 원래 내가 아이스크림 100개를 팔려고 했던 범위는 이거예요. 이 정도 설정해야 100개가 팔렸다 그랬죠. 근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요. 인구가 밀도가 늘어나요. 나는 얼마만큼만 설정을 해도 이 최소 요구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기존에 비해서 더 넓게, 더 좁게. 그렇죠. 기존에 비해서 더 좁게만 설정해도 나는 최소 요구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증가하거나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최소 요구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설명해야 된다? 좁아진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보기고요. 그 다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 교통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데 당연히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존에 내 물건이 팔렸던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도 팔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엄청 큰 병에 걸리면 저 아주 멀리 촌에 살아도 우리 서울의 큰 병원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거의 전국이죠. 전국. 그죠? 자, 그 다음 중심지 성립 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어디가 주어예요? 보자. 재화 니은하고 디귿, 니은이 최소 요구치고 디귿이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보자. 어떻게 돼요? 최소 요구치를 만족하는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문장에서는 최소 요구치가 주어니까 조금 조심해서 같거나 좁아야 된다고 설명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7번은 작년에 6월 평가원 문제에 나왔던 그 자료랑 똑같습니다. 고3 언니들 자료에 나왔던 건 똑같은데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시체계, 우리나라 도시체계만 관련해서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자료 4번째 보고 있어요. 어때요? 자료 형태 다 다르죠? 근데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종주 도시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슬슬 지겹죠. 맞는 설명입니다. 울산의 도시 성장이 빨랐던 것은 울산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뭘로써 성장했다? 원래 고래 잡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화공업 단지 조성, 중화공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죠. 그래서 이거 부산의 인구 교외화 현상으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의 인구 교외 현상으로 오히려 그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경남 지역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뭐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부산의 위성 도시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이 울산은 부산과 달리 독자적으로 성장한 공업도시입니다. 1960년 이후에 영남권 광역시 중에서 자, 영남권 광역시 3개 있습니다. 어디? 대구, 울산, 부산.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부산이다. 어떻죠, 여러분? 앞에서 자료를 보시면 부산의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클 거예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창원이 최근에 마산, 창원, 그 다음에 진해, 이 3도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창원이 됐죠.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은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 창원은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원래 계획도시로서 가장 늦게 사실은 도시가 만들어진 곳인데 앞에 형님들을 다 제치고 창원으로 통합을 시켰죠.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행정구역 통합과 밀접한 관련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 이후에 인구 규모 상위 10위 이내 호남권에 위치한 도시 수는 감소한 거 맞나요? 그죠? 기존의 목포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곳이 없어졌죠. 목포하고 전주는 호남권인데 없어졌습니다. 대신 영남권에 위치한 도시 수는 증가했죠. 뭐 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원이라든지 이러한 도시가 지금 눈에 보이면서 성장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지만 그 자료를 충실히만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이네요. 세계도시죠. 자, 세계도시는 자, 문제 보기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도시 성장은 정보통신 발달에 영향이 크다. 선생님이 도시체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호작용이 없으면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계 도시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냐면 그야말로 세계화라는 현상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은 뭐가 발달했어요? 정보통신의 발달, 교통의 발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 세계 도시는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딱 본 최상위 도시 뉴욕, 도쿄, 런던 가장 그 구역에서 최고의 경제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자, 그다음 뉴욕은 세계적인 주요 의사결정의 중심 기능을 수행을 한다. 어떠나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세계 도시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 기능을 가지는 도시들입니다. 자, 런던이 로테르담보다 상위 계층인 것이 단순히 항구 물동량이 많기 때문일까요? 자, 세계 도시를 선정하는 거, 그 레벨, 그 순위를 선정하는 거 여러 가지 지표가 들어가요, 사실. 뭐 그 지역에서 국제 항공의 뭐 승객 수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몇 개인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국제 기구가 몇 개인지도 들어가고요.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들어가고요. 아주 여러 가지 지표가 들어가는데 이 런던이 로테르담보다 더 상위 계층인 거는 단순히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여러 국가와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긴 하지만 로테르담도 만만치 않아요. 진짜. 로테르담으로 들어가는 항구 물동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런던이 상위 계층인 거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인구의 유동이 많은 그런 정보통신의 결절점으로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까지 기본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 좀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자, 심화 문제 1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전형적으로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자료예요. 지금 보면 가와 나의 촌락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뭘로써 구분한 거냐면 형태상으로서 구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촌락을 기능상으로도 구분해봤고요. 형태상으로도 구분해봤죠. 형태상으로는 집촌과 산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여있어요.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결절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적 기능이 집중되었다. 지금 이 결절 지역이라는 거는 지금 말을 약간 어렵게 쓰면서 어려워 보이지만 뭐냐면 교통이 발달한 지점이에요. 교차 지점을 우리가 결절 지점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금 이게 집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보면 배산임수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북쪽으로나 서쪽으로나 지금 도로가 다 끊겨 있죠. 그래서 결절 지점이라고 설명할 수 없고요. 또 상업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며 생활용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서만 물을 얻을 수 있으면 그곳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겠죠. 이렇게 흩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집촌의 또 다른 사례로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가는 나보다 가옥과 경지 간의 평균 거리. 자, 이게 뭐죠? 가옥과 경지와의 결합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 했어요? 평균 거리가 멀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얘는요, 내 집 앞에 내 밭, 가수원이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평균 거리가 멀다. 이 설명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른 거도 자, 포인트를 보시면 자주 물어보는 조건, 협동노동의 필요성, 유리한니,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크니 작니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농사 형태를 지니고 있는 지역에서 잘 나타나는지를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반대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는데 아마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심화 문제 2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수행평가 일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채점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 거예요. 촌락의 인구 구조에 미친 영향. 그죠? 우리나라의 촌락은요. 197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답니다. 왜? 이때가 우리나라 산업화의 시작이면서 아주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서 이촌양도 했죠. 그 다음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격차도 커졌습니다. 인구도 도시로 많이 빠져나갔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기, 기억부터 미음 사이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촌향도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촌락에서 차지하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낮아졌다. 선생님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층이 청장년층이랬죠. 한창 돈벌 시기죠. 그러니까 비중이 낮아졌겠죠. 돈 벌러 도시로 갔으니까. 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 출생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젊은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젊은 여성들, 젊은 남성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없으니까 아기들도 당연히 안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이게 뭐죠, 여러분? 사망률이죠. 자, 사망률도 증가하는 현상,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죠? 자, 이거는 이것도 맞는 복입니다. 뭐냐면 인구 1000명당 지금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그 비중도 인구 1000명당을 기준으로 하면은 많다는 겁니다. 왜? 도시는 인구 1000명당 그 사망률을 보면 노년층이 작기 때문에 이 1000명당 사망자 수도 작아요. 그런데 그 촌락은요. 노년층이 인구 1000명당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죠. 그러니까 이 수도 많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결혼 적령기에는 연령층이 성비가 높아졌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성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성비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여자분의 남자
인구수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성비가 100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그 연령층의 여자고 남자의 인구수가 어떻다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비가 100을 넘어요. 누가 더 많다? 남자가 더 많다. 성비가 100 이하예요. 뭐 90, 80이래요. 그러면 그 지역에 여자가 더 많이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농촌에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총각? 어떤 그 국제 결혼을 할 때 외국 신부가 많이 들어와요. 외국 남편, 그러니까 신랑이 많이 들어요. 외국 신부가 많이 들어오죠. 왜? 그만큼 이 농촌 총각들이 결혼할 한국 여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혼 적령기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남자가 훨씬 많으니까 성비가 높아졌다. 맞죠? 왜? 여자들은 서비스업에 취업할 기회가 남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더 많이 나갔어요. 여자들 중심으로. 맞고요. 미음. 촌락 전체의 성비도 높아졌는데 이는 노년층 인구 비중 증가와 여성이 남성보다 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노년층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긴 수명을 가지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 노년층 인구 비중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성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성비가 낮아져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서 성비가 높아졌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문장입니다. 뒷문장처럼 되면 성비가 낮아져야 돼요. 여자가 더 비중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설명이 틀렸고요. 자, 어떤 것 때문에 틀린지도 아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에 자, 이거 선생님이 도시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자, 하나하나 같이 대응시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활발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이 서울하고 대구보다 더 가깝다 보니까 활발하다. 설명 맞습니다. 하위 도시보다 상위 도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왜? 거리 극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감소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교통이 발달하고요. 교통이 발달하고 누구나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가격이 싼 가격에 기차를 탈 수 있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를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뭐라 했어요? 주변에 별로 기능이 없는 저차 중심지를 이용해요? 좀 더 멀리 가더라도 고차 중심지를 이용해요. 좀 더 멀리 가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 제대로 된 상품을 구매하러 멀리 상위 계층으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위 중심지 이용 횟수가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종주도시는 바로 이 설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제2순위에 해당하는 도시들로 배우지에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의 종류가 같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제2순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광역시들은요.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한 도시들이고요. 특히 울산은 이런 앞에 있는 울산이라든지 뭐 대구 뭐 다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공업 발달의 역사도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재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리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지금 설명이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겠죠. 훨씬 더 고차 중심지니까. 자, 선생님이랑 지금 3번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나라 전통 촌락의 인구 변화에 대한 인구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나와 있는 자료인데 지금 성비가 낮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성비가 여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구나. 왜 여자의 비중이 높아진다? 당연히 노년층이 증가해서 그래요. 그런데 노년층은 누가 더 오래 살아요? 할머니들. 여자의 평균 수명이 더 높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성비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도시 내부 구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도 아주 중요한 단원이고요. 3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됐던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할게요.